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 문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기계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시계 초침보다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삶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숨이 멎는 일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올해 68, 이름은 손병만입니다. 평생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묶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고, 여름에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 굶기지는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내가 저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문 앞에서 빗자루 들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새벽 2시가 조금이야?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아내는 결국 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화는 내면서도 숙취의 소재를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그게 아내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늘 말하던 게 있었습니다. 여보, 나중에 나 늙으면 병원 침대에 누워서 기계에 매달려 있는 건 싫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나중 일이지.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무서운 게 아니라 진심이야. 나는 정말 그렇게 사는 거 싫단 말이야. 아내는 진지했지만 저는 그냥 농담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 될 줄은 말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TV를 보다가 괜히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뭐 봐? 아니, 그냥. 오후가 되면 아내는 시장에 가고 저는 동네 정자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밥을 태웠습니다. 여보, 냄비 왜 이래? 연기 나는데?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냄비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불 켰어? 아까 밥하겠다고 했잖아. 그래? 그랬나?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여보, 내가 돈 어디 놨지? 분명 여기 뒀는데. 아내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까 지갑에 넣었잖아. 지갑에? 내가?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요. 저도 가끔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장 갔잖아. 시장은 갔는데 집이 어디였지? 길을 모르겠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내가 평생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서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나 이상해. 분명히 아는 길인데 갑자기 모르겠어. 무서웠어.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MRI도 찍고 기억력 테스트도 했습니다. 검사하는 내내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큽니다. 알츠하이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었습니다. 침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왜? 당신한테 짐 될 것 같아서.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같이 살았는데 무슨 짐이야?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는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을 잊었습니다. 가스불 끄는 것, 문 잠그는 것, 약 먹는 것. 저는 옆에서 계속 챙겼습니다. 여보, 가스불 껐어? 껐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가보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깜빡했네. 그러다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 맞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당신 여기서 30년 살았어. 그래? 그랬나?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야 나. 당신 남편이라니까. 아내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나 병만이야. 병만? 병만이가 누군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과 한 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보, 밥 먹어. 어제는 나 몰랐잖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와서 아내를 봤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낯선 데 가면 못 버텨. 집에 있어야 해.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이유였는지 제가 버티지 못할까 봐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아내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뭐 해요? 나 당신 남편이야. 거짓말. 우리 남편은 젊은 사람인데. 그 말을 들으면 웃픈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기억 속에 저는 아직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일을 나간 사이에 아내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와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저는 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아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지금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깨어날 수 있나요? 지켜봐야 합니다. 며칠 뒤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저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봤습니다. 아내 입에는 관이 꽂혀 있었고, 목에는 튜브가 연결돼 있었고, 가슴에는 전극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인공호흡기가 숨을 대신 쉬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머릿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야. 들려?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우리 집에 가야지. 그때 아내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보, 지금 내 말 들리는 거지? 응?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 상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저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 호흡이 어렵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계속 치료하면 가능성 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가족분들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연명의료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걸까? 아내는 평생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 내가 정신 없어지면 그냥 놓아줘. 그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 아닌데요. 잠깐만요. 제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했잖아. 기계에 매달려 살기 싫다고. 병원 침대에서 관 꽂고 있는 건 싫다고.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계만 대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말 좀 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연명의료 안 하려고 한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를 놓아주겠다는 거다.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그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엄마를 죽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잔인한 건 기계에 묶어두는 거다. 엄마가 평생 싫어하던 거야. 그래도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 엄마는 지금 말도 못해. 누군가는 결정해야 돼.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해야죠. 시간을 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의사 선생님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포기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포기가 아니야. 존중하는 거야. 엄마 뜻을 말이야. 그날 아이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울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 결정이 맞는 건지, 아이들 말처럼 제가 포기하는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가 했던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는 다 괜찮아. 아내는 평생 저를 믿어줬습니다. 제가 하는 선택을 존중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제 선택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아이들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어졌습니다.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에 물방울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손뼉만.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저는 아내를 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엄마 마지막으로 보러 와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아버지가 결정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중환자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천천히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마지막으로 왔어. 삐, 삐, 삐. 기계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인공호흡기를 조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삐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아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가. 아프지 말고. 아들과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내의 숨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아내 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곧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순간 기계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확인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32분입니다. 그 순간 병원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가야 해요. 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다들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내가 쓰던 컵이 그대로 있었고 베개에는 아직 아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담가놓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여보 잘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 결정이 맞았어요. 뭐?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걸 정말 싫어하셨잖아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욕심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아버지가 다 알아. 아버지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그런데 어떡해.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엄마를 위한 거니까. 딸도 며칠 뒤에 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드리려고요. 함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철없었어요. 아버지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딸도 울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 저와 똑같은 선택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지? 사진 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뜻대로 했어. 기계에 묶어두지 않았어. 내가 잘한 거 맞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다고. 아내를 기계에 묶어두지 않았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경비 일을 나갔습니다. 일을 해야 정신이 덜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을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집 할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집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그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가 연명의료 결정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놓아드렸습니다. 놓아드렸다고요? 네. 아내가 평생 그렇게 살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 뜻을 지켜드렸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요? 매일 합니다.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깨어났을까? 제가 너무 빨리 포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매일 합니다. 그런데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내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제 욕심 때문에 아내를 붙잡지 않았으니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선택 앞에 서 있겠구나. 요즘도 병원 앞을 지나갈 때면 중환자실 창문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처럼 기계 소리를 들으며 고민하고 있겠지. 살릴 것인가, 놓아줄 것인가.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원했던 게 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전엔 죽음이 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죽음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걸 말입니다. 삐, 삐, 삐. 그 소리를 떠올리며 저는 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담가놓은 김치는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김치를 사서 먹습니다. 아내가 만든 것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습니다. 가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혼자 먹으니까 어때? 괜찮아. 당신 걱정 마.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당신은 이제 편하잖아. 그걸로 됐어.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여보, 나중에 나 기계에 묶어두지 마. 제발. 그 말을 저는 지켰습니다. 그게 남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기계 소리가 멈췄을 때 아내는 비로소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도 없고 튜브도 없고 전극도 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앞으로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내 없는 집에서 혼자 잠듭니다. 아내 베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그 베개를 안고 잡니다. 여보, 잘 자. 대답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아내는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요. 기계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